예, 반갑습니다. 어쩌면 강주가 제가 살고 있는 대구하고 가까운 곳인데 너무 먼 관계 속에 역사하고 있지 않았나. 어쨌든 그러면서 이 강주를 제가 자주 오곤 했어요. 전남대학의 5.18 연구소하고 또 전남대학의 철학과에 계신 여러 교수님들하고 인연이 돼서 다른 선생님들보다 비교적 자주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 9시 수업을 끝내고 이쪽을 오는데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88도로가 확장이 되니까 오는 것도 금세 오는 것 같아요. 진작에 좀 빨리 오게 만들어주지, 그죠? 하여튼 서로가 이 아픈 걸 이렇게 치유하고 극복하는 것은 자주 만나고 자주 소통을 하는 데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오늘 우리 민행비 구청장님께서 저를 굉장히 아직 많이 부족한데 좋게 이렇게 평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귀한 자리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청장님 책을 두 권 받고 아직 다시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연찮게 피었는데 그 피었던 글 속에 한 구절이 저한테 굉장히 좀 강렬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회가 권력을 가져야 지배 권력의 과잉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회가 권력을 가져야. 그것을 자치해서 찾고자 했어요. 여기서 자치는 정치적 맥락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가 자치의 원리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일의 권력이라는 개념으로 정립하고자 했습니다. 이 책, 청장님이 내신 책 제목이 내일의 권력입니다. 아마도 이 책 속에서 꼼꼼히 읽어보면서 많이 배우겠습니다만 전하시려고 했던 것이 내일은 사람이 살만한 권력들이 존재하는 세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늘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중앙 권력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골목의 거리에서 일상인들의 생활 속의 삶, 그분들의 한과 기쁨과 어떤 이런 것들이 엉켜 나와 있는 그 사유의 물결들이 터져나와서 만들어지는 곳에 있는 권력이 진정한 고귀한 권력이고 귀한 권력이 아닌가. 저는 이런 면에서 사실은 제가 이 한국자치학회를 창립 멤버였고요. 그리고 그간에 아마 주민자치라는 잡지가 이렇게 이곳저곳에 많이 전달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편집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자치에 제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됐던 그 배경은 이제는 우리가 조금 작은 것이 아름다운 세상,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이 귀한 공동체가 되는 그런 세상을 좀 만드는 게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미래의 어떤 방향이 아닐까. 더더욱이나 저도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만 아파트 16층에 제가 살고 있는데요. 타고 오르내리고 내릴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왜들 먼지 말이에요. 그렇게. 인사들 참 잘하세요. 그래서 아파트를 살면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만큼 불편할 데가 없어요. 옆에 누가 있다는 게 반가워야 되는데 그게 편하지 않다는 이 세상이 도대체 왜 이렇게 돼버린 건가. 어제 저희들은 대학에 이번 주에 개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제가 가르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상상과 철학 상담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근자에 저는 이제 이 아픈 사람들을 위한 사랑의 운동을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철학을 통해서 상담하고 철학을 통해 치유하는 그런 활동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학의 과목도 그런 걸 만들었는데 첫 시간에 한 50명 정도 학생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철학과 학생은 몇 명 없어요. 다양한 과의 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아무도 서로 몰라요. 그래서 제가 첫 수업 들어가자마자
옆 사람하고 손을 내밀고 한번 잡아보라 그랬어요. 아마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한 학기 내내 그냥 남남으로 지내다가 떠날 사람들일 것 같다. 손을 잡고 눈을 한번 쳐다보라. 당신 옆에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한번 느껴보라고. 학교가 이렇게 서로 고립되고, 가정이 서로 고립되고, 동네가 서로 고립되고, 모두가 이렇게 각자가 분리된 그런 삶들이 우리들 주변에서 계속 자라게 되면 고립은 반드시 우울을 낳습니다. 우울을 낳으면 자살을 하는 사회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다시 내 옆에 이웃이 있고 내가 귀하게 여길 친구가 있어야 되고 내가 정말 그리워하는 어머님, 아버님이 계셔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미래라고 보는데, 저는 그 점에서 이런 말을 씁니다. 아름다운 공동체. 이 아름다움을 만드는 건 예술이고 인문이라고 봅니다. 우리에게 인문적인 정신이었고 우리에게 예술적인 어떤 그러한 마음이 없으면 아름다운 공동체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강주가 얼마나 힘든 곳이었습니까? 그렇죠? 저도 지난주에 늦게 해서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아내랑 둘이서 그걸 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어쩌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싶은 그런 정말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존재라고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이 가장 무서운 존재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극단을 걷는 게 인간의 모습인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눈물을 우리가 안 흘리는 세상을 같이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관점에서 조금 많이 부족합니다만 몇 말씀 올려볼까 합니다. 현대사회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제 공동체의 위기가 온 사회라고 저는 이제 진단을 하는데요. 이 공동체의 위기가 그냥 왔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플 때는 그 사람이 역사가 있고, 그죠? 어떤 동네가 고통을 앓고 있으면 그 동네의 역사가 있게 마련이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가 어떤 면에서 지금 고립되고 병들고 우울하고 자살하고 있는 사회가 돼가고 있다면 그 역시 무슨 원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병을 치료하려면 원인을 알아야 치료를 할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현대 공동체가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면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그 원인을 찾아내고 그걸 분석을 해야만이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해요. 그런 면에서 제가 먼저 이 현대사회 공동체 위기가 어디서 왔는가를 조금 한번 더듬어 볼까 그래요. 그래서 크게 두 개로 나눠서 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세계사적 지평에서 한번 보려고 하고요. 쪽 개는 한국 현대사적인 측면에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되게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서구의 어떤 근대라고 하는 것이, 제가 왜 근대를 기점으로 잡느냐면 동양의 사회와 서양의 사회가 어떤 의미에서 좀 구별되게 되고 어떤 면에서 대립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 것은 근대화라고 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라고 봅니다. 이 근대화라는 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할 때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중세가 종교가 중심이 되는 국가였다면 근대는 시장이 중심이 되는 국가였다 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해봅니다. 철학을 한 사람이 어려운 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쉬운 이야기 해보려고 그러는데 어떨 때 사람들은 종교를 갖고 싶어 할까요? 여기도 아마 불교 신자분도 계실 것이고 기독교 신자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뭐 다른 제3의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인간은 종교를 가질까요? 그렇죠. 힘들 때, 그죠? 고맙습니다. 내 혼자 내 문제를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잘 안 보이고 어딘가 나보다 우울한 존재한테서 도움을 청해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한테 일어날 때 아마도 종교에게 노크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인간이 성장해온 역사를 보게 되면 대개의 경우 고대와 중세의 인간행과 근대의 인간행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근대 이전까지는 인간이 스스로의 힘을 통해서
이 세상의 어려운 어떤 부분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감을 못 가졌던 시기였는가 아닌가. 그래서 많은 존재들이 스스로가 그 문제를 풀지 못하니까 어떤 우울한 존재에게 내가 의존함으로써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그 삶의 방식 속에 서게 되면 종교를 주도하는 분들이 국가를 주도해요. 그렇죠? 하늘의 제사를 지내시는 분들이 모든 일의 중심에 서게 되죠. 그래서 유럽을 여행을 가보시면 아시다시피 항상 이 성전이 있는 곳이 중심이 돼 있죠. 근데 이런 사회가 우리한테 어떤 희망된 사회를 약속해주면 열심히 그 종교를 따라서 그 또 지도자를 따라서 갈 텐데, 그죠?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잘 배웠듯이 중세가 종교가 타락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종교 집단이 권력을 갖고 자본을 가지고 인간을 괴롭혔다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 국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회의를 하게 되고 의심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거를 이제 가장 불만을 가진 청이 누구였느냐면 상인들이었습니다. 이름을 소위 말하면 우리 과거에도 사, 농, 공, 상 그러면 상인이 맨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맨 아래서 천대받은 계층이 가장 한이 많이 맺힐 것이고 가장 분노가 많이 싹틀 거라고 봐요. 그런 분들이 결국은 뭐냐면 그 세계를 전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게 되겠죠. 따라서 상인들이 이 세상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날 것이고 그 상인들에 의해서 세상 바꾸기 운동으로 나타난 게 잘 아시는 시민혁명이라는 것이죠. 서구 근대화 과정에 중요한 어떤 사건들이 바로 시민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일어나고 그 시민이 바로 좀 고상한 말로 말하면 부르주아지죠. 부르에 나온 부르주아지가 결국 신흥 상업계층을 말하는 것이고 자, 이들에 의해서 뭡니까? 종교를 좀 밀쳐내고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갑니까? 시장이 파고드는 거죠. 상인들이 좋아하는 건 시장이고 성직자가 좋아하는 건 종교일지 모르지만 종교 때문에 고통받은 자들은 이제는 뭐예요? 시장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힘을 키우고 자신들의 어떤 능력을 길러내는 작업을 하게 되면서 뭡니까? 국가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종교에 입하지하는 게 아니고 국가 해야 될 일은 시장에 입하지하는. 따라서 그 당시 이제 근대사회 보면서 내 재산이 중요하잖아요. 내 거. 근데 중세사회에서 신부제사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내 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자본주의 아니에요? 또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게 안 되는 사회가 신부제사회인데 그죠? 노동한 만큼 내 거다라고 하는 노동가치설이 잔노크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동가치를 통해서 소유권이 또 주장되고 어쨌든 이러면서 점점 뭐냐면 이 상인들이 살만한 세상인 시장 중심의 사회가 구성되고 그 속에서 뭐예요? 자본주의가 나오죠. 그 속에서 또 정치적으로 뭐가 나와요?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니까 자유주의가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국가의 기능은 최소화시키고 이제 시장의 기능을 최대화시키라고 하는 관점으로 방향 전환이 일어나면서 소위 말하면 서구가 이제 개인을 중시하고 시장을 중시하는 그러한 자유를 중시하는 사회로 이동을 이제 해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사회의 상황이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이 시장이 중심이 되는 사회로 들어오게 되면 자연적인 세계보다는 인공적인 세계가 더 중요하게 되고요. 자연물보다는 상품이 중요하게 되는 사회로 넘어오게 되죠. 이런 사회로 들어오면 물물교환보다는 화폐를 통해서 교환하는 사회가 더 발전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내가 어떤 화폐를 하나 갖고 있으면 어느 지역에 가든지 물건을 교환할 수가 있는 사회로 가니까 이제 이동이 활성화되는 사회로 움직이게 되고 시장이 돈을 벌어야 되는 곳이니까 뭡니까? 장소를 어디든지 돈을 벌 때 뛰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계속 뛰어다니는 활동들이 확장되면은 어떻게 돼요? 현대사회는 경계를 넘어가게 되고 영토를 넘어가게 되는 소위 말하는 들레즈가 말한 유목, 노마드 사회로 유행을
하는 거죠. 이제는 어떤 한 곳에 정착해 사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주하고, 지금도 아마 강주 주변에 이 다문화 사회가, 다문화 가정이 많을걸요. 그죠? 예, 결국은 사람들은 뭐냐면 자본가는 자본을 정대시킬 수 있는 곳으로 달려갈 것이고, 또 자본이 따라가야 돼. 먹고 사니까 움직여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국가 너머로, 민족 너머로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사회가 돼서 지금 사회를 소위 우리가 말하면 엠파이어라고 하는 것은 안토니 네그리하고 썼던 책 중에 엠파이어라는 책이 번역이 나와 있습니다. 제국. 그 책을 보시게 되면 지금 사회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듯이 기업이 국가를 초월한다. 어쩌면 기업은 국가를 거추장스럽게 생각하고 그 장벽을 무너뜨리라고 요구를 하는 그런 이른바 다국적 기업 사회에 우리가 들어와 있고, 그죠? 자, 이런 사회로 들어오면은 결국 어떻습니까? 내가 한치에 머물던 장소, 그것이 또 고향, 그걸 다 이제 떠나면서 낯선 지역에서 낯선 인간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일들이 점점 잦아지게 되는 상황이 오게 돼서 고향 개념 자체가 붕괴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제 자주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 결국 이렇게 되니까 다문화 공동체가 생겨나 버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가족만 찢어진 게 아니라 국가도 찢어지고 민족도 찢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면서 결국은 이제 복합 문화, 다문화 사회로 들어와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더 중요한 문제는 이제는 오프라인이 사실은 끝이 나고 온라인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하버드 대학이 온라인 대학을 개설해서 그 대학이 수강을 해서 학점을 위해서 하버드 대학 졸업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 국가법이 허용한다면 한국의 대학들 어떻게 될까? 온라인의 권력과 온라인의 자본이 오프라인의 권력과 자본을 훨씬 더 앞질러가는 시대로 우리가 지금 진행에 들어가고 있고, 사람들은 권력이 있고 자본이 있는 곳으로 뛰어들어야 되니까 자꾸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들어가는 삶을 이제 우리 속에서 요구받고 있고, 또 우리가 거의 적응을 해야 되는 상황 속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온라인으로 들어갔을 때 제일 문제가 뭡니까? 아바타들끼리의 만남이란 말입니다. 근데 거기는 눈을 가진 존재, 어떤 손을 가진 존재와 직접 만나서 관계를 맺는 게 누군지도 모르는 어떤 존재와 익명적으로 만나야 되고 간접적으로 만나야 되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점점점 다 잦아지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현대사회에서 지금 심각하게 작동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융합 불안을 넘어서 분리 불안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무슨 말을 제가 해드리려고 하냐면, 융합 불안은 융합될까봐 불안해하는 것이라면, 분리 불안은 분리될까봐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럼 융합될까봐 불안해하는 건 어떤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소속돼서 구속될까봐, 내가 어디 소속돼서 감시받거나 어떤 면에서 거기 통제받거나 그런 게 싫어서 혼자 되고 싶은 거 있잖아요. 혼자 되고 싶은 거. 조직에 속하고 싶지 않고 어떤 집단에 속하고 싶지 않고, 그죠? 이런 일들이 점점 많이 생기는 곳이 어디였느냐? 근대 유사였거든요. 근대 이전에는 내가 분리될까봐 겁을 냈어요. 나무하고 분리될까봐, 하늘의 신과 분리될까봐,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분리를 내가 안 당해야 산다고 생각했던 게 심했는데, 그러니까 분리 불안을 겪으면 내가 누구에 자꾸만 의존하게 돼요. 의존하다 보니까 내가 종속이 됐고, 그죠? 종속을 벗어달라니까 어떻게 돼요? 나와 내가 이제 속하는 것을 거부하고 내가 홀로 써야 되죠. 한병철 선생이 쓴 책 중에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이 근대사회의 특징을 뭐라고 그러냐면 타자 부정사회라 그래요. 타자를 숭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타자를 부정하는 사회라 그래요. 근데 시장을 가게 되면 어때요? 타자에 대해서 의심하고 타자에 대해서 계속 경계를 하고, 그쵸? 교회를 가면 믿어야 되는데 시장을 가면 의심을 해야 돼요.
뭐 종교 중심 사회에서 시장 중심 사회로 넘어오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의심을 자꾸 많이 해야만 이제 살아남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볼 때 근대 사회라고 할 때 전부 다 타자를 부정하게 되니까 그건 동시에 다르면 융합되는 걸 불안해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혼자가 돼서 살려고 하는데 서로 부정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시장에 나갔을 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능력 있으면 많이 가져갈 수 있잖아요. 제일 좋죠? 근데 시장에 나갈 때 제일 힘든 건 뭐예요? 능력 없으면 죽잖아요. 그렇죠? 모두에게 자유가 주어져 있지만 모두에게 고통이 운명처럼 따라오는 것이 시장이죠. 근데 이렇게 볼 때 사실은 이런 시장의 구조 속으로 들어왔을 때 내가 타자를 부정하자면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걸 타자를 부정하는 힘이 나한테 있으면은 계속 경쟁에 이길 수 있으면 시장이 좋잖아요. 이길 수 있으면. 근데 내가 들어가서 이길 수 없으면 시장이 너무 고통스럽죠. 그 조기 퇴직하고 싶고 빨리 그만두고 싶고 이런 일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럴 때 타자를 부정하는 게 지쳐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부정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더 이상.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타자와 관계를 끊어버리죠. 관계를 끊고 어디로 가요? 자기 속으로 들어가요. 타자와 관계를 끊으면 자기하고 놀거든요. 그렇죠? 자기하고 놀 때 가장 좋은 게 뭐죠? 자기하고 놀 때 가장 많이 갖고 노는 게 뭐예요? 선생님들 자기하고 혼자 놀 때 제일 많이 갖고 노는 게 뭐예요? 핸드폰이죠. 핸드폰이죠. 요즘 사실은 어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어딜 가보게 되면 많은 그 공간에 버스든지 지하철에 타보면은 사람들이 다 뭐 하고 있어요? 핸드폰 보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벌써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온라인의 가상의 타자와 익명의 타자와 노는데 이제 관계를 맺을 뿐이지 실제 타자와 관계 맺는 게 힘들고 버겁고 자, 이런 상태가 어떤 겁니까? 포기 사회의 징후죠. 필요를 넘어서 포기를 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부부가 맞벌이 부부는 많잖아요, 그죠? 조직 사회에 가서 직장에서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집에만 만삭하게 사는 거야. 얼굴도 쳐다보기 싫어. 그냥 쉬고 싶어. 혼자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 놀이, 자기하고 노는 놀이. 이게 뭐예요? 핸드폰이 너무 좋아가지고 할머니가 손자, 손녀 데리고 오늘 우리 주말에 햇빛도 나고 공기도 더 이제 시원해졌고 우리 놀러 가자 그러는데 할머니 우리 엄마 아버지랑 놀러 가. 나 집에 혼자 있을게. 요거 하는 거지. 요게 더 좋은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세상 이 시장이 너무 가도경쟁 사회에 살다 보니까 타자가 너무 힘이 들고 너무 버거우니까 타자들과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내 속에 들어가서 내가 상상하는 타자와 내가 좋아하는 타자와 짝사랑을 하는. 그래서 누가 엘리베이터를 타 옆에 있으면 힘들어. 누가 옆에 와서 말을 걸면 부담스러워. 우리도 어느덧 타자를 상실한 시대로 들어와 있다는. 이런데 엄마 아버지를 어떻게 서울과 직장 다니는 친구가 어머니 오늘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저녁엔 뭘 드십니까? 인사 받을 수 있나요? 이러한 외로움의 사회 속에 우리가 들어온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국 현대사 쪽으로 볼 때는 어떠냐? 한국 현대사를 볼 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987년 6.1 민주항쟁을 기점으로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제가 용어를 써보는데요. 그 이전의 사회를 과다 국가 지배 사회였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반면에 87년 소위 말하면 시민운동이 있고 난 그 이후 사회를 가다 시장이 지배한 사회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결국 사실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시절부터 박정희 정권을 거쳐서 소위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까지 이어지는 이 군사정권 시절들을 우리가 떠올려보면 국가가 주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우리는 개인이었고
국가를 위해서 살고 민족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구조 속에 놓여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럼 우리는 왜 그랬느냐? 나라를 빼앗겼죠. 분단이 돼서 쪼개졌죠. 이런 사회에 살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뭉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그런 다급한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혹시 아십니까? 그 초대 교육부 장관을 한 사람이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모르시면 오늘 좀 이제 기억해 두세요. 안효상 선생님이십니다. 안효상. 이 안효상 선생님이 소위 아마 제가 잘 아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바는 독일 철학 박사 1호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얇은 노트식으로 된 얇은 책을 하나 썼는데 거기 일민주의, 한일자, 백성민자의 일민주의라는 책을 냈어요. 그게 이제 앞에 이승만 대통령에게 바치는 글도 이렇게 실려 있고, 근데 거기에 이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한 형제고 한 운명을 나누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죽고 같이 산다.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 초등학교 다니실 때, 우리 때는 국민학교였잖아요. 그죠? 국민학교 때 국민교육 현장 외워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국민교육 현장. 많이 오셨죠? 국민교육 현장 안에 우리란 단어가 제 기억으로 한 5번 나와요. 첫 줄부터 우리는 민족중의 역사를 타고 태어났다. 우리가 딱 나와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저기 표현한 거 보세요. 우리 안에 내가 있어야지 우리 밖에 내가 나가 있으면 안 돼요. 나는 항상 우리를 통해서 살아야 돼요. 제가 아까 전에 할 때 우리 아내 그랬잖아요. 벌써. 그러면 아내를 같이 하는 사람이 여럿이 있다는 얘기 해도 돼요? 저의 아내지. 저도 모르게 우리 아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보게 되면 굉장히 우리란 단어가 강조됐고 나는 거기에서 부차적인 자리에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해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가 강조되지 못했죠. 내가 우선이 아닌 거예요. 항상 나보다는 가족, 나보다는 어떤 동네, 나보다는 국가, 민족. 이게 강조됐던 사회에 우리가 살았던 시절이죠. 더군다나 남북이 분단된 사회니까. 이런 반공주의라든지 산업주의와 관계, 조국을 또 압축 성장을 해야 돼. 근대화를 하려. 막 국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가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한번 보십시오. 과다하게 통제를 받거나 과다하게 구속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한 해방에 대한 욕구도 상대적으로 더 강해져요. 그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뭐냐면 서구도 근대화가 될 때 종교적인 국가사회를 깨고 시장이 중심이 되는 국가가 넘어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도 뭐냐면 국가가 중심이 되는 사회에서 시장이 중심이 되는 사회로 넘어오는데 굉장히 급격하게 넘어와요. 수급보다 더 급진적으로 시장으로 달려나오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국가가 중시되고 가족이 중시될 때는 뭐예요? 나를 버리고 나를 유보하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던 사회니까 이때는 뭐예요? 집단을 위해서 죽는 그런 공동체주의예요. 저는 이런 공동체주의를 유사 공동체주의란 말을 씁니다. 개인이 존중받고 어우러지는 공동체가 아니고 개인이 희생을 위해서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유사 공동체주의란 말을 쓰고 있고요. 반면에 그게 아니고 시장이 막 앞서 나올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우선인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나의 이익, 나의 권리, 나의 자유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타자와 관계를 중시하는 부분이 또 함께 살아가는 부분들이 소홀히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이걸 자기밖에 모르는 자유주의를 저는 유사 자유주의, 좀 더 거칠게 말하면 사이비 자유주의,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그 거친 개인과 또 아직도 여전히 뭐냐면 우리가 남이가라고 하는 끼리주의가 혼종되어 있는 그런 어떤 사회 속에 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을 따라 움직여보면 우리는 국가가 중시됐던 사회는 국가의 백성, 국민의 시대였고, 그런 국민의 시대 때 어떤 조국 근대화를 위해서 급성장을 위해서 막 강력하게 개인을 이렇게 통제했던 그런 사회였을 때 거기에서 노동자로서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받았던 고통,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데 대한 어떤 그 억울함을
깨기 위해서 소위 마음이 국가에 저항하고 어떤 억압에 저항했던 사람들을 우리 민중 세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민중들이 소위 말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마르크스 같은 이론들이 도입이 되면서 계급 투쟁으로까지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굉장히 지배와 피지배 사이에 투쟁이 강렬했던 시절들이 존재해왔고, 그죠? 근데 87년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민주운동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시민운동이 중심이 되는 시대로 이동을 하죠. 민중과 시민의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민중은 프롤레타리아 부르주아라고 하는 계급적 의식을 갖고 어떤 의미에서 폭력적 투쟁까지도 목표를 위해서 추구하는데, 그죠? 시민운동은 뭐 어떻게, 지금 서울시장이 박원순 시장님, 과거에 참여연대에서 활동하신 분 아니에요? 지금 조희연 선생님, 서울시 교육감, 다 참여연대 활동한 사람들이죠. 이런 분들이 바로 그 당시에 참여연대라는 시민운동, 경제실천연합회, 환경연대, 이런 과거의 그 시민운동 당시에 있었던 단체들이 다 합법적 저항운동을 하고 합법적 감시운동을 했지, 뭐 이렇게 무력적인 투쟁운동을 하는 부분을 굉장히 이제 조심을 했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게 점점 오늘날 뭐가 왔습니까? 김명박 대통령 소고기 강옥병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당시 나온 게 소위 촛불 강화문에서, 그죠? 이번 또 우리 박근혜 정부와 관련해서 촛불이 또, 그죠? 이런 촛불의 주체가 등장한 것을 두고서 시민의 시대와 또 다르다고 봐요. 시민세도 시민운동 단체가 있었고 시민 조직이 있어가지고 사회에 어떤 그런 참여를 했었는데, 이번에 촛불은 어떻습니까? 그냥 가정에 있는 아버지, 엄마, 아이, 무슨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리더가 있어가지고 이념적 투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활 속에 있는 생활들이 나와서 촛불을 들고 우리 이렇게 못 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중. 그러면 소위 말하는 지방분권, 분권대학이라 지방분권이라는 단어는 87년 6월 민주항쟁이 있고 난 다음에 그때 지방자치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때 대통령 직선제란 말이 나왔고 그러면서 이 지방분권이라는 이제 용어가 등장했고 오늘날 이것이 이제 다중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근대화를 거치게 되면서 과거의 정근대사에서는 종교적 성전이 있는 곳이 중심이 되고 그것이 아닌 곳이 주변이 됐다면 이제는 시장에 돈 많이 버는 동네는 중심이 되고 돈이 없는 동네는 이게 뭐 변방이 되는, 오늘 강상구의 기획실장님하고도 제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여기 강주도 시내 중앙은 텅 비어서 땅값이 떨어지고 오히려 강상구 이쪽은 비싸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힘을 갖고 있는 곳이 중심이 되고, 그죠? 아파트도 저희도 대구도 보면은 한동안 건물지산이 굉장히 잘 산댔는데 요즘 범어동 쪽이 또 확 떠요. 뭐냐면 새로 짓는 그 비싼 아파트가 탁 들어서면 거기가 또 중심지가 돼요. 이렇게 보면은 그 항상 이 자본과 어떤 관계된 영역들이 중심 권력으로 형성되는 구조로 이제 나타나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뭐냐면 생산성을 증대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구성원들을 이게 뭡니까? 중앙으로 모아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소위 말하는 근대화를 할 때 뭐냐면 영남, 호남 이 무수한 지역의 사람들이 서울로 저 올라 가서 이제 중심을 만드는 이제 그런 상황이 왔고요. 근데 이게 더 지금 문제는 뭐냐면 강케이블이 깔리고 속도가 빠른 KTX가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대구에 있는 학생이 서울로 과외를 받으러 가고 대전에 있는 주부님이 서울의 백화점에 쇼핑하러 가고, 그러니까 시간이 속도가 빨라지고 공간이 밀도가 좁아지니까 지역이 더 빨리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럼 오프라인이 온라인을 지배하게 되니까 미국이 가진 거대한 힘이 약소국들을 더 빨아당기는 그런 구조로 나타나고 있어서 중앙으로 이렇게 뭡니까? 흡수되는
그 상황이 점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마을은 붕괴되는, 붕괴가 안 되는 게 이상하죠. 붕괴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마을이 없으니까 이웃이 없고요. 이웃이 없으니까 노인이 돌아가시도 돌아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아파도 아픈지 모르는 거예요. 소위 말해 이게 소위 말해 고독사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까지 지금 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강조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대구시에도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는 지역 자치가 되려면 교육 자치가 돼야 된다. 교육 자치가 안 되면 지역 자치는 영원하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 잘하면 자녀들 어디로 보내래요? 서울로 보내죠? 전남대학 안 보내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지역 대학에 가면 취업을 하기 어렵고,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면 취업을 잘할 수가 있고, 지역이 넓다 보니까, 서울이 훨씬 넓으니까. 네. 그래서 아무래도 거기 가면은 대학을 나오면은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자, 여기 계신 자녀분들 다 똑똑한 친구들 서울 다 보내고 그러면 강주는 어떡하죠? 또 서울서 조금 못 가시는 사람 또 내려오고. 서울서 똑똑해져가지고 내려오면 되는 거 아니냐? 내려오면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러면 조금 더 물어봐도 되겠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면은 한 10년 서울로 떠나 있다가 대구로 저기 강주로 돌아온다 합시다. 10년 동안에 강주에 무슨 일인지 이제 알겠어, 그 사람들? 모르겠죠? 네. 그죠? 마치 외국에 공부하러 갔다가 10년 공부하고 돌아와가지고 한국 사회도 모르면서 한국에다 무슨 주장을 하려고 그러니 잘 안 되니까 수국계 우울하다. 한국이 거의 맞춰야 된다. 이런 논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지역을 살리려고 그러면 지역의 역사를 오래도록 경험하고 지역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몸소 느끼는 그런 배운 사람들이 있어줘야 지역이 제대로 자라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지역이 자꾸 붕괴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남대학 출신이 전남대학의 교수가 더 이상 못 되는, 지역의 교수는 다 서울에서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교수가 되는, 그리고 집은 서울에 있고 주말 되면 서울 올라가는, 뭐 정치인들 중에서 집은 서울에 있고 지역에서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소리 듣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안 그러시겠지만. 어쨌든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왜들 다 그러냐? 학벌은 권력이고 학벌은 자본이다. 그죠? 그래서 프랑스의 부르디에라는 유명한 사회학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대학은 자본과 권력을 획득하는 양성소. 인간을 길러주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죠? 약자를 돌보는 것이 교육의 사명인데 그거는 좀 뒤로 밀려나고. 그래서 저도 주변에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많이 배운 사람은 부모를 덜 모시는 것 같고, 못 배운 자식들이 부모를 잘 모시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많이 배웠으면 더 잘 모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부모는 그냥 진짜 고생해 가면서 번 돈으로 아이들 공부시켜서 열심히 가르쳐 놨는데 가르친 친구는 멀리 있고 좀 뭐 돈이 조금 없어서 못 가르쳐 줬는데 걔는 그냥 옆에 붙어가지고 막, 이 교육이 왜 이래요? 이게 바로 교육이 힘과 결탁된 데서 비롯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역이 아름답게 살만한 동네가 되고 내가 머물 수 있는 그런 고향 같은 곳이 되려면 이 지역의 교육이 바로 서야 되는 거죠. 이 지역의 교육이. 그죠?
그래서 제가 대구시에도 가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막 어떤 학회에 가면 합니다만 대구시에는 부탁하고 싶은 것들을 말을 하거든요. 대구 지자체랑 대구에 있는 기업이랑 대구에 있는 대학이 연합을 해서 그 비싼 돈 안 들이고 서울에 가서 공부 안 해도 똑똑하게 자라서 제대로 직장 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말 대학을 어떻게 만들까? 서울과 견적하는 이게 겨룰 게 아니라 세계와 겨루는 대학을 만들어 가지고 바로 이 글로벌 시대에 그죠? 진짜 멋나는 대학을 어떻게 만들까? 이거 해놔야 이 강주가 살지. 이거 안 내놓고 다 서울로 가야 된다 그러면 꼭 강주는 그냥 버려다가 서울로 갖다 줘야 되는 동네가 되고 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역 분권을 하고 지역 자치를 하고 하는 문제는 지역 교육이 어떻게 자치를 확보할 것인가가 이게 마련되지 않으면 곤란하지 않느냐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강주가 빛광자의 그 고을주자죠. 빛고울이잖아요. 그죠?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난주에 포항에 강의를 갔었거든요. 포항이 빛의 도시를 지금 선언했어요. 그래서 빛을 가지고 뭐라 하는. 여러분 세계적으로 빛의 도시로 제일 유명한 데 어딘지 아세요? 프랑스의 리옹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리옹이라는 도시는 원래 그 로마 시대 때 하는 식민지 지역이었는데 거기가 바로 원래 라틴말로 루그드마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이 뭐냐면 빛의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도시는 밤이 되면 있잖아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들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펼쳐져요. 그 다음에 또 이 상당히 그 빛의 도시로 유명한 곳이 바로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라는 도시예요. 거기는 소위 그 조선업을 하고 철광업을 했던 여기도 광산업이 그런 것처럼 그런 산업 쓰레기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심각히 이웃이 사라지고 이러니까 어떻게 되면 예술을 통해서 다시 물질의 빛만 아니라 정신의 빛을 만들어내는 일을 했었고요. 근데 그런 작업을 해서 그 글래스고를 진짜 산업 쓰레기 위해서 다시 세운 도시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강주도 이제 정말 그 살만한 도시를 만들려고 그러면 여기에 5.18 정신이라든지 옛날에 그죠? 있었던 우리들 조상들의 정신들을 개성하고 여기 또 이 정말 예양이잖아요. 예술이 굉장히 뿌리 깊은 도시. 해남 또 그죠? 그런 이런 것들을 잘 살려서 왜 이제 물질로서의 상업 도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여기서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문화를 만들죠. 왜냐면 어린 친구들 대학을 서울로 왜 가려고 그러냐면 문화가 많다 이거예요. 거기에 문화가 많다 이거예요. 먹는 문화부터 시작해 다양한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육도 자치를 해야 되고 문화 자체도 이걸 이루내야 이제 되는 거겠죠, 그죠? 이런 면에서 그 사실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또 하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언어를 요거는 조금 낯설지 모르겠는데 여기 다 직장에 지금 같이 계신 분들이죠. 아니면 일반 시민도 계신가요? 그렇구나. 시민들이 많으시구나. 근데 공직에 계신 분들하고 일반 시민하고 언어를 쓸 때 조금 차이가 안 느껴집니까? 공직에 있는 분들이 언어를 쓸 때는 굉장히 뭐랄까요? 그 형식적인 언어를 많이 써요. 격식을 갖춘 언어. 그래서 아주 정확한 언어. 분명한 언어. 그죠? 근데 생활 속에 살아가는 동네 사람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뭐예요? 막 대충 말해요. 그래서 다 알아들어요. 그죠? 근데 이런 애매모호한 언어와 정확한 언어를 보면은 애매모호한 언어를 정확한 언어를 쓰는 사람이 볼 때는 수준이 떨어진다 그럴지 모르지만 애매모호한 언어를 자주 쓰는 생활인들은 정확한 언어를 쓰는 사람 보면은 정말 재미없다 그래요. 그죠? 그죠? 이 말은 뭐냐면 마을이 살고 동네가 살고 이웃이 살려면 어떻게 돼요? 수다 떠는 언어가 발전해야 돼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이 학생들하고 생활 언어를 많이 써야 되고
그 동네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생활어를 많이 써줘야 이게 어떤 면에서 정의 소통이 되고 서로 교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덧 우리가 뭐냐면 자꾸 취업 준비하고 내가 어디 들어가야 살아났기 때문에 거기가 용하는 공식 언어를 자꾸 많이 습득하다 보니까 생활 속에 쓰는 언어들을 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 정서가 흐르지가 않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요. 지역의 사투리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역의 사투리를 개성이 있는 언어로 발전시키는 게 굉장히 어떤 지역 자치, 마을 자치를 위해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꾸 그 표준 언어에 내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결국 자치를 위해서 바람직한 모습은 이제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자주 쓰는 단어인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돌아가시면 저녁 드실 때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자식과 부모 사이에 이야기를 좀 하며 밥을 드십니까? 밥 묻나? 자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평생을 살면서 제가 결혼한 지 한 30년 가까이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면서 제가 그래도 제 나름대로 그 가정생활에서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영화를 보고 같이 대화를 하고 책을 읽고 같이 대화를 하고 내가 어떤 삶의 고민을 갖고 있고 내가 왜 이렇게 살려고 하는지 내 가치가 뭐고 내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공유를 얘는 공부 잘하나? 성적이 왜 이러노? 당신 오늘 하루 종일 뭐 했어? 이것도 안 해놓고 이런 어떤 뭐랄까요 삶의 서로의 내면 세계를 소통시키는 그런 대화가 아니라 그저 이 영혼 없는 언어를 뱉으면서 살아간다면 결혼을 왜 합니까? 그냥 혼자 살지. 저는 지금 제가 좀 무리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정의 이야기가 죽어가고 있고요. 학교의 이야기가 죽어가고 있고 학생들 서로 성적 경쟁하느라고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죠? 동네의 이야기가 죽어가고 있어요. 자치는 뭐냐? 이야기를 보고 나는 겁니다. 이야기를 다시 만들어내고 이야기를 다시 길러내는 것이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 공식적인 사물을 볼 때는 통일을 봐야 되고 합의를 봐야 되니까, 그죠? 다른 것에 대해서 허락하기 어렵지만 이야기에서는 서로 다름에 대해서 존중을 해요. 인정을 해요. 근데 한국 사회가 그동안 너무너무 이게 비참했던 이유가 뭐냐면 나와 다른 생각을 하거나 나와 다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저쪽은 좌야, 이쪽은 우야. 그래서 좌우 대립, 갈등, 투쟁을 끊임없이 한국 사회와 해왔고 소모전을 겪어왔던 사회죠. 이제는 적대의 정치는 끝나야 한다. 차이를 서로 존중하는 상황으로 가야 되는 것이 미래 우리의 모습이 된다. 더 이상 아군과 적군을 갈라가지고 배제를 시키는 그런 폭력의 정치는 이제는 정말 좀 넘어가야 된다.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요게 이제 제가 그 자치란 말과 분권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치란 말, 분권. 분권이 돼야 자치가 되겠죠. 중앙 권력이 지배하면 자치가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또 자치를 제대로 해야 분권을 또 해내겠죠. 그렇잖아요. 지방의 어떤 이런 그 어떤 단위가 그 안에 중심 권력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자주지하고 이러면은 또 하나의 또 그 안에 지배와 피지배로 갈라지게 되고 또 중심과 주변을 가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그 안에 자치가 돼야 분권을 해도 이게 서로가 대등한 관계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자치와 분권은 같이 가야 되는 거지. 뭐 분권 없는 자치가 되거나 자치 없는 분권이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런 의미에서 항상 서로 공조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될 거죠. 그래서 분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권력을 분리시켜서
중심을 일단 극복하는 과정이다. 중심이 지배하는 구조를 극복하는 과정이다. 라고. 제가 조금 난책을 좀 해볼게요. 프랑스 현대 사상가 중에 데리다라는 사상가가 있습니다. 이름 몰라도 좋아요. 그 데리다라는 사상가가 그 이제 라틴 말에 뭐 파레르곤, 에르곤 이런 말을 썼는데 그것도 몰라도 좋아요. 가끔씩 이렇게 그림을 한번 볼 때죠. 그림을 보면 그림의 바깥에 액자가 있죠. 그 안에 작품이 들어있잖아요. 액자가 이게 적절하지 못하면 그림이 삽니까? 죽습니까? 어때요? 그 작품이 제대로 살려면 옆에 이 장식이 잘 도와줘야 살잖아요. 그죠? 우리 드라마 볼 때도 조연이 잘 도와줘야 주인이 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주연이 지가 잘나서 잘난 게 아니라 조연이 잘 그 스포팅을 해주니까 주인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중심이 잘나서 잘난 게 아니에요. 수울이 잘나서 잘난 게 아니에요. 지역이 잘 도와주니까 지역이 잘, 그죠? 수울이 잘나 보이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중심은 지역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작품은 주변 액자가 고마운 줄 알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꾸준히 일 많이 안 하는데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 꾸준히 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고마운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볼 때 그 중심과 주변으로 갈라든 것이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역사였고 중심에 다 모여가 힘을 딱 모은 다음에 견디는 이게 방점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다양성이 다 죽어버렸고 전부 서울로 가려고 그러고 전부 중심으로 들어가려고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넘어서기 위해서는 일단 이제 좀 분리가 될 필요가 있겠고, 그죠? 그래서 이 분권이 제대로 성립되려면 자치가 성립이 된다는 말씀 제가 드렸던 건데요. 그럼 자치가 뭐냐? 오늘 이 분권 자치대학, 자치분권대학 이러는데 자치를 왜 하려고 그래요? 자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다스려야 자유로워요. 남이 다스리면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꿈꾸는 자유는 내가 나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게 뭐예요? 다스릴 진짜 스스로 자자 자치 아니에요. 자치는 내가 살아야 될 이유이고 내가 살아야 될 과제예요. 나의 자유를 위해서. 그러면 동네가 자유로우면 어떻게 돼요? 동네 스스로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강상구가 자유로우려면 강상구 스스로 다스려야 되는 거지. 누구의 다스림을 받으면 강상구는 자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 자치인데, 그죠? 이런 자치 개념을 자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율의 반대는 타율이죠. 그렇죠? 타율은 남의 지배를 받는 거잖아요. 자율은 자기가 스스로 다스리는 거죠. 다만 자치는 그냥 스스로 다스린다는 의미만 들어있다면 자율은 뭡니까? 스스로 다스리는 규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다스리는 규칙을 갖고 있는, 규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강제된 바깥의 규율에 끌려가면 타율이지만 내가 규율을 세워가지고 내가 그 규율을 존경해서 내가 그 규율을 지키면 자율이죠. 그러면 자율이 돼야 자유가 나오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스스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의 룰을 세워야 되고 그 룰을 스스로가 지켜야 되고, 그죠? 근데 그 룰이 나한테만 통용되고 남한테 통용이 안 되면 이건 룰이 될 수 없죠. 예를 들어서 나는 도둑질이 된다는 룰을 내가 잡았다. 근데 그 남들 마음 훔치면 내가 남들한테 적용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룰이 나에게만 통용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통용되는 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룰이 되려면 어떻게 돼? 이기적이면 안 되죠. 룰을 세울 때 이기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룰을 세울 때 마음을 비워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비워야 자율적 존재가 되는 거죠. 마음을, 욕심을 내면 자율적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 가지고 싶은 거죠. 노예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율적 존재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자주 아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저기 노란 글씨로 좀 잘 안 보이는데 화이부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화이부동. 조아라로 화자에 글을 이자에 안 입을 자에 같을 동자. 이 뜻이 뭡니까? 같지는 않되 조화되는 것. 모두를 하나로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집에 있는 아버지가 집에 있는 자기 자식들을
내가 매일 저녁 6시 집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집에 딸내미들, 아들내미 다 저녁 6시 무조건 들어와야 돼. 안 들어오면 내가 무장갑 버린다. 밥 안 준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뭐예요? 아버지 생각하는 대로 모두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화이부동이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획일적인 통일성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버지는 6시 들어오는데 니네들은 나하고 다르니까 뭐 10시 들어오든 20시 들어오든 니네들 마음대로 나 모르겠다. 이렇게 또 뭡니까? 열어주는 것도 그건 뭐예요? 그래서 같이 저녁도 함께 먹을 시간도 없고 뭐 각자 뿌리면 그것도 화이부동은 아니에요. 화이부동은 뭐예요? 화단에 빨간 꽃, 노란 꽃, 흰 꽃들이 피었는데 저마다 꽃들이 다르지만 잘 어울려서 하늘이 예쁜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나라가 예쁜 건 어떤 거예요?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각 지역들이 저마다 다른 꽃들을 피우지만 거기에 어울려서 예쁜 나라. 그죠? 강상구가 예쁜 건 강상구의 많은 동네들이 저마다 꽃을 피우는데 그 꽃들이 잘 어울려서 예쁜 거. 어떤 A라는 가족이 예쁜 것도 그 가족 구성원들이 저마다 다른 꽃들을 피우는데 잘 어울려서 예쁜 거. 그죠? 그러니까 자치분권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개성을 존중하면서 조화를 찾는 거지. 니는 니대로 나는 내대로 각자 자기 것 추구하는 게 그게 자치분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제일 높죠? 우울증이 최고로 높죠? 이 원인이 어디서 온 거예요? 이 원인이 어디서 온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을 써볼게요. 87년을 기준으로 제가 분류를 했죠. 그죠? 87년 이전에 가족은 국가 속에 있었고, 그죠? 87년 이후에 가족은 뭐예요? 가족은 시장에 있어요. 국가를 위해서 내 가족 중에 누군가 희생을 해야 되고, 그런 구조 속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끼리 서로 차이를 존중하면서 어울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아버지 명령에 따라야 되는 가족이었어요. 저 어릴 적에 기억에 어머님이 부뚜막에 막 밑에 아궁이에 밥을 해가지고 아버지 그 상 올려다 드리고 어머니는 저 북에 가서 누룽지 드시는 건 나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아버지 중심으로 가족이 형성이 됐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식들도 아내도 자기 소리를 제대로 못 내는 그런 어떤 슬픔이 우리에게 있었고, 87년 이후는 가족이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그죠? 이제 능력 없는 인간은 인간 취급을 안 하려는 경향들이 점점 생겨나요. 요즘 결혼할 때도 직장이 뭐야, 대학은 어디 나왔어, 그러니까 수입은 얼마냐. 이런 거 보고 결혼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거래를 하고 있는 면이 없잖아,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집에 자라는 아이들 중에서도 공부 잘하는 아이는 조금 못돼도 막 귀엽고, 공부를 못하면은 착한데도 왠지 미워 보이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다 뭡니까? 능력에 따라 살아가는 시장의 논리. 예. 그래서 지금은 가족 안에서도 상품성이 떨어지면 인간 취급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어가는 이 구조가 보면은 뭡니까? 그래, 과거에는 뭡니까? 가족들끼리 이야기를 하기에는 아버지 권위가 너무 높았고, 지금은 가족들끼리 이야기를 하려니까 시간이 없어. 내 능력 쌓느라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에게 가족이 있었나?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족이 있었나? 각자 구성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어우러지는 화이부동의 가족이 있었나, 우리한테? 가족은 치유의 공간이고, 가족은 사랑의 공간이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기댈 수 있는 공간이고,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가서 물 수 있는 자리여야 되는데, 그 가족이 사라지는 이런 시대. 그 어느 사회보다도 싱글이 늘어나고 있고, 그 어느 사회보다 독거노인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자살이 안 생기고 어떻게 우울이 안 생기고 병들지 않을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러다 보니까 전부 각자가 돼가지고 이제 자기 혼자 자기 안에 상상대 타자하고 노는 그런 요즘은 뭐 데이트할 때도 보니까 연인들끼리 핸드폰만 들고 이렇게 보는 뭐 라인으로 대화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말을 했는데 그럼 도대체 자치는 누가 합니까? 이런 거 이거 문제는 문제인데 이놈의 자치를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해야 이거 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고민이잖아요. 저는 답은 평범한 데 있다 봐요. 자치는 바로 우리다, 주체가. 여기 광산구에 있는 공무선생님도 아니고 주민자치위원도 아니고 바로 내 동네에 살고 있는 내가 자치의 주체이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왜 자치의 주체가 돼야 돼? 고독하지 않고 우울하지 않고 자살하는 사회가 안 되려고 그러면 우리 사회가 그래도 좀 어울려 정을 나눌 수 있는 그 동네가 되려면 내가 나서서 이 동네를 그렇게 만드는 데 참여하는 주체가 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근데 사실은 그런 거 하려고 그러면은 자치 활동에 나와야 되는데 내가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그거 나갈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뭐 자치 좀 합시다. 나오시다. 그러는데 뭐 피곤해 죽겠네. 뭘 또 나오라 그래. 뭐,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 활동이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돼야 돼요. 그런 어떤 역할을 못 해내면 그 가서 이렇게 여유 있는 사람이라 가서 할 수 있는 일이지 하기 어렵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자력이 돼야 자치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데 자기 자력이 안 되면 자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능력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면 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능력을 갖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역할을 해줘야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자치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립이 자기 스스로 힘이 세 자립을 하죠. 자립이 돼야 자치가 된단 말입니다.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가요? 언젠가 모르겠는데 그 굉장히 강조했던 게 자율이라는 단어를 강조했어요. 자율정부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 자율성을 준다고 했어요. 각 지역마다. 자율성을 준다 해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나왔나요? 자사고, 그죠? 그래서 자율형 사립고다. 자율성을 굉장히 준다는데 선생님도 자율성 주고 선생님도 자율성을 주게 되면은 문제는 선생님은 굉장히 부자야. 선생님은 아무것도 거지야. 선생님은 조금 살아. 자, 그런데 자율성을 주면 선생님은 어떻게 해요? 못 살아요. 그죠? 뭐. 이 자율성도 자립이 되는 사람한테 주면 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자립이 안 되는 사람한테 자율성 주면 그냥 죽으라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중앙정부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자치를 제대로 하려면 중앙에 들어오는 모든 세금이나 모든 자산들을 통해 지방정부에게 자립할 수 있도록 분배를 해주고 뭐 자치하라든지 뭐 이렇게 분권을 하라든지 해야 되는 거지. 재정은 다 쥐고 있으면서 분권 자치하라 그러면 우리 그냥 굶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구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치는 자립성과 같이 가야 되고 자립성과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만 스스로 다스리고 우리 동네만 스스로 다스리면 그럼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란 거죠. 옆 동네도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지금 마을을 회복하고 동네를 회복하려고 그러면 연대성을 구축해야 되는 거지. 자율성만 나온다고 해가지고 안 되는 거죠. 자율적 연대가 돼야 되는 거죠. 자율적이면서 연대가 돼야 되는 거죠. 연대만 강조하면 또 안 돼요. 연대만 강조하면 주체성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말씀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뭐 근사한 말을 이렇게 써놨는데 도대체 그럼 이런 주체 자치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 한번 해보실 생각 없어요? 저는 제가 늘 꿈을 꾸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배운 게 이제 공부잖아요. 철학을 배웠고 그러면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제 나이가 자꾸 들고 퇴직을 하면 뭘 해야 될까? 그때 저는 제 꿈이요. 이제 제2의 인생의 꿈이 철학 카페 하는 겁니다. 철학 카페 하는 게 꿈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빵 만드는 걸 좀 배우려고 그래요. 빵 만드는 거 배우고 커피 끓이는 걸 배워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읽기 좋은 책들을 좀 제가 도서관을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 오는 분들하고 책을 읽으면서 이 마음에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것들을 같이 나누는 그런 이야기 카페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 가면 내가 외롭지 않다. 거기 가면 내가 이렇게 힘든 것들이 풀려나간다. 일종의 이야기 치료라 그럴까요? 그런 걸 좀 하나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서 잘 되면 곳곳에 좀 이렇게 동네마다 이렇게 좀 활성화해서 한번 동네를 바꾸는 데 역할을 해볼까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제 가족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이 4명인데 우리가 읽고 싶은 책을 정했어요. 읽고 싶은 책을 정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속에 유독 어떤 주인공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가족, 어떤 주인공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그게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이런 책을 매개로 하지 않고 싸우면 막 이게 큰 싸움이 돼버리는데, 책을 매개로 하니까 감정이 굉장히 순화가 되고, 또 늘 그걸 통해 대화를 하니까 서로의 생각 세계를 이해하게 되고, 이러면서 고립됐던 것들을 넘어가는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제가 이런 힌트를 얻게 되면 사실 프랑스 파리에 가면 철학 카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문학 카페, 시 카페, 영화 카페 이런 걸 좀 많이 만들어서 같이 영화 보고 토론하고 같이 시 읽고 토론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또 굳이 또 여기 어르신들 중에서 문자를 못 배우거나 아직 제도권에서 공부를 제대로 못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대구에 오면은 칠곡 있죠. 외관에 그 분도 수도원 있잖아요. 그 구미와 대구 사이에 있는 외관 그 지역이 뭐냐면 인문학 마을 만들기로 대통령 상을 받았던가요? 굉장히 모범적인 동네예요. 근데 거기 그 외관이 어떤 지역이냐면 과거에 6.25가 터졌을 때 거기가 다부동 전투라고 하는 그냥 피빛나는 투쟁이 있은 전투장이에요. 그 다부동 전투에 그 고통을 받았던 어르신들이 계신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글을 못 배웠으니까 이제 그분들한테 가서 녹음을 떠가지고 그 녹음 뜬 내용을 글로 표현해서 또 손자 같은 어린 친구들한테 읽히고, 이래서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소통을 하고. 무슨 말이겠죠? 이렇게 뭐냐면 자치는 딴 게 아니라 소통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게 자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 강상구에 있는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방법을 구축하느냐가 그게 관건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이 중에 연세 드신 분들 중에 보면은 대학에 교수로 계시던 분도 있을 수 있고, 공직에 전문직에 있다가, 아니면 내가 구두를 열심히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기술직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을 찾아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자기가 오랜 평생 동안 해왔던 능력들을 전수를 하고, 가르치고, 배워. 이러면서 서로 도움이 되고, 서로 소통을 하는. 이런 자립 공동체를 만들어내면서 이야기 공동체를 형성한다면 강상구 이사 안 가고 싶죠? 여기서 하고 싶지. 왜 가요? 갈 필요 없는데. 그런 배경에서 그래서 생활 세계에 있는 어떤 이 문화들, 그 속에 있는 인재들,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잘 맺어줘서 그것을 통해서 마을이 잘 이렇게 융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 도서관이 게 딴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은 분들 중에서 문자도 모르고 이런 분들한테서 육성 녹음을 떠가지고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해서 그 사람이 하나의 뭡니까? 역사의 산 인물이 돼서 도서관이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예요. 미국에 있을 때 가끔씩 이렇게 식당에 하러 가보면 피자 가게 피자 식당이죠. 그런데 가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야, 저 가게와 같은 걸 내가 다운타운에다가
전 가게를 만들면 돈 좀 벌겠는데. 호박전, 그죠? 김치전, 뭐 이런 거. 저런 걸 하나 만들면, 이거를 미국 사람 입맛에 맞게끔 만들면, 이 돈 좀 벌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시애틀에 글을 발표하러 갔는데, 그때 제가 글을 발표한 주제가 뭐냐면, 박 앤 황 온 서브젝트라는 제 글이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박은 박종욱 선생님을 박자를 했고, 황은 황장혁 선생님이 황을 쓴 거예요. 남한 근대화의 중요한 사상가였던 사람이 박종욱 선생, 박정희 시대 때 국민교육원장 만들고 유신헌법에 참여하고 했던 이 박종욱 선생, 유신헌법에 참여 잘 모르겠나 하여튼 뭐 그런 역할을 좀 했던 박종욱 선생님, 그 다음에 북한의 김일성 대학 종합대학 총장 하시면서 김일성 시절에 북한 근대화에 기여했던 두 분의 사상을 통해서 소위 말하면 남한의 주체는 어떻게 자랐고 북한의 주체는 어떻게 자랐는 걸 그걸 비교하는 글을 발표했는데요. 이 외국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제가 칸트 전공인데요. 칸트 발표했으면 아무도 안 들을지 모를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니까 듣는 거예요. 자, 일본에 보면은 그 일본 천황 시절부터 일본 근대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경성제대에서 철학과 교수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니시다 기타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본 그 교토에 가면 교토에 그 철학자의 길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기타로라는 분이 굉장히 그 독창적인 사상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일본의 선불교와 자기들의 선불교와 하이데거를 결합시킨 거예요. 그러면 강주가 세계적인 도시가 되는 것은 뭐예요? 가장 강주다운 걸 들고 나가야 돼요. 가장 로컬한 게 가장 글로벌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찾아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렇습니다. 뭐 우리나라 지역들 보면 되게 재개발을 해버려가지고 막 옛날에 못 살던 동네들 다 썰어 없애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그런 지역들을 잘 재구성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아 우리 선조들이 여기서 이렇게 살았구나. 그 자체가 이야기의 스토리가 되는 어떤 소재가 되고 그것이 바로 많은 옛날 사람이 살았던 것들이 개성을 갖고 있고 서양 사람들이 볼 때 신기한 부분들이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냐면 처음 아파트로 때려 올려버리니까 강상구 거의 아파트라며요. 이렇게 올려버리니까 와봐도 볼 게 별로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가구도 개성이 있는 가구로 바꾸는 거고, 그죠? 자랑스러운 가구는 더 그렇게 개성 있게 바꾸면 되는 거고.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뭐냐 로컬을 글로벌로 가지는 글로컬리즘이라는 것이 구현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거의 다가왔는데요. 첫 번째 거 빼고 두 번째 거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첫 번째도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기를 사랑해야 남도 사랑하죠? 그죠? 그런데 자기만 사랑하면 나쁜 사람이죠? 남만 사랑하면 못 살잖아요? 힘들어서. 자기 사랑과 남의 사랑을 같이 잘 흐르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되는 거지. 진정한 우리가 되는 거지. 나 희생해서 너만 사랑하는 우리는 내가 없는 우리가 되고, 그죠? 그렇잖아요. 또 나만 살아가면 우리가 없는 내가 되어버리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극복해야 되는데 그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일도 나눠야 돼요. 그죠? 나만 일해가 돈 벌고 너는 일 없고 그러면 이게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자치운동, 분권운동이 뭐냐면 터잡기 운동이라 터잡기. 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일터. 그 동네가 정말 살만한 자치 동네다. 살만한 분권 동네다. 그러면 일터가 있어야 돼요. 일터 쓰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이 자치운동, 분권운동을 할 때 이 동네에 일터를 어떻게 만들어낼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노인들에게 어떻게 일터를 만들어줄 것인가. 학생들한테 잘하면 어떻게 일터를 만들어줄 것인가. 그죠? 그 다음에 일만 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놀아야 되잖아요. 제가 요즘 놀이 전도사예요. 왜냐면 한국 사회에 심각한 병은 어디서 왔느냐? 안 놀아서 왔어요. 아니 못 놀았지. 좋게 말하는 거죠. 어릴 적에 우리 뭡니까? 내가 만화책 보면은
혼나잖아요. 논다고. 그죠? 만화책을 많이 봐야 상상력이 발전하고 상상력이 발전해야 뭐 창조적이 나오는데 그거 못하겠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일터도 생산성이 높아지려면 어떻게 돼요? 놀이터가 있어야 일터가 자라요. 그 놀이터는 어떤 곳입니까? 문화공간이잖아요. 예술공간이고, 그죠? 예술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해야 놀이터가 발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무리 뭐 일터가 늘어나가지고 일자리 많아져도 공기가 썩어버리고 개천이 썩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숲도 있고, 그죠? 쉴 수 있어야 되잖아요. 밤이 밤 같아서 밤에 들어가 잘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소위 일터로서의 경제공간, 놀이터로서의 문화공간, 쉼터로서의 생태공간들이 잘 이루어지는 틀을 형성하는 활동이 바로 분권 자치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구조를 좀 보여드리고 끝낼까 합니다. 사실 자치운동이 가장 발전된 지역이 일본이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의 다무라 아키라가 지은 이 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가사키란 그 지역이 있는데요. 그 항에는 헌법이 있는데 그것 중 첫 번째는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는 거고, 두 번째는 아름다운 사람을 육성하는 거고, 세 번째는 아름다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데 자연이 있고 사람이 있고 지금 어때요? 네트워크 사회죠? 이 세 가지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진정한 자치의 목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언급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는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꼭 갖춰야 될 것이 뭐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감수성을 기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약점이 뭐였냐면 과학적인 지성 교육도 맛있겠고요. 이때 넓은 의미 과학의 능력 교육이죠. 능력 교육. 또 하나는 뭐예요? 도덕적인 지성 교육 맛있겠어요. 사람 되라고 도덕 갖추라고. 근데 도덕 교육이나 과학 교육이나 둘 다 공통된 점은 뭐예요? 보편성을 추구합니다. 과학 법칙, 도덕 법칙. 이 보편성을 추구하는 교육에는 뭐예요? 다양성이 살아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양성이 살아 움직여야 창조가 되고 상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상상을 길러주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게 미학 교육이죠. 그런 미학 교육이 안 돼서 노벨상이 안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 자치분권대학에서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아름다운 상상력을 길러주는 그런 교육을 시켜서 창조하고 상상하는 그런 인간들이 세계 속에서 우뚝우뚝 설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교육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지역의 주민들이 앞으로 뭐냐면 어디 가도 우리 동네만큼 아름다운 데가 없다. 그걸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머리를 싸매고 지혜를 이렇게 같이 나누는 게 아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좀 너무 오래 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자치가 중요하고 어떻게 해서 자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선생님들께 올려보았는데 어떻게 뭐 좀 귀한 시간 내고 오셨는데 도움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으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